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후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제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뭐라고 한다? 공포의 공법이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러나 부동산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공법이라는 가급적 사진과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게 부동산 공법이었었죠. 근데 이거 조금만 그림 같은 거로다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도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용어적이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뭐죠? 단어 공부입니다. 단어 모르면 영어 모르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용어들 나오는 게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법 힘든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그림 공법에 관한 이유로 써 있는데 부동산 공법을 정복하려는 수험생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거 만드는데 약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기초 이론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동산 공법을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공법을 공부하기가 편리하다.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뭐라 썼습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수업을 들었는데 어딘가가 다 빠져나가고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그거 어딘가 머릿속에 그게 남아가지고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럭무럭 자라는 콩나물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결과를 안겨드릴 것이다. 따라서 공부하면서 자꾸 까먹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딘가가 내 머릿속에 그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시험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 공법에 관련돼서 첫 번째 나오는 거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부동산 공법이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죠?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공법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원래 민법 109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뭐다? 그냥 우리말로는 뭐죠? 부동산, 동산이 아닌 것. 동산,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는 재산이 아닌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란다. 이건 일반적인 개념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죠? 민법 109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하고 그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을 뭐라 부르자? 그거를 우리가 부동산이라 하자. 법에서는 그렇게 개념 정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란 공법은 또 뭘까요? 원래 공법은 사법이라는 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뭐 복잡하게 올 것 없이 공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야, 네 거, 네 맘대로 하지 마 라고 규제하는 법들. 국가가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한다. 그런 것들을 다루겠다면 그걸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 합치면 무슨 단어가 되죠?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 같은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는 얘기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뭔다?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 보고 니들 토지 건축물 네 맘대로 하지 마라고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이걸 다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 하자. 따라서 규제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지에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마. 만약에 위반하면 뭐겠다? 그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 처벌은 너 징역형을 선고한다, 벌금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부동산 공법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법률이 몇 개나 존재할까? 약 15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법률 수가 약 1,500개가 약간 넘는데 그중에 10% 되는 법률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더라. 그런 뜻이죠. 그럼 150개를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본다면 공부하시겠습니까? 법률 150개를 무슨 재주로 공부합니까? 그건 천재도 못합니다. 따라서 너 몇 과목 보자. 현재로서는 6개 법률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는 부동산 공법의 시험 법률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6개 하나하나 일단 제목부터 외워야 되겠죠?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일단 뭐부터 하자?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 예,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랍니다. 그래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우리 뭐라 부르자? 그걸 부동산 공법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하자. 시험 문제 몇 문제 날까요? 부동산 공법은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은 변함없이 계속 12문제씩 출제되니까 아마 올해도 12문제가 출제될 거로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도시를 만들자. 어디다 새로 신도시를 만들겠답니다. 그럼 신도시 만드는 건 무슨 절차에 의해서 그런 신도시를 만들까? 그 신도시 만드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개발하는 법 이 뜻이죠. 그럼 신도시 개발할 때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바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도시라는 걸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몇 개가 시험 문제 나죠? 요거는 6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세월이 흘러오르면 그 도시에 무슨 지역이 나타나죠?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집중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이 집중된 지역만 다시 철거하고 거기다 건물을 새로 져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 하더냐?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 그런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건 도시개발법에서 만들어지고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런 지역만 골라서 다시 정비하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즉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시행하자. 그런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다시 번역하면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만 골라서 다시 정비하자. 이때 정비라고 하는 건 낡아 빠진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자. 이런 의미가 여기서는 정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만 철거하고 새로 짐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몇 문제가 난다?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짓고 하다 보면 그중에 특히 뭐가 있죠? 주택을 짓는데 주택을 조금 지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라는 걸 받고 지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 집을 내가 하나 지으려고 한다? 뭐 받고 지으면 돼요? 건축 허가 받고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짓겠대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짓는데 30호 이상을 짓는다. 공동주택을 짓는데 30세대 이상을 짓는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주택들을 지을 때는 그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짓는 게 아니고 주택법이 정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고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많이 건설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짓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따로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 주택법에서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어떻게 건설할 건지 그 주택의 건설에 관한 내용 또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 주택을 거주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주택을 왜 매입하냐라고 물어보면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건 돈이 될까라는 게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놈의 주택이라는 게 주거 기능만, 거주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기능도 있다? 재테크 기능, 즉 투자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의 투자가 지나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투기화되고 있죠. 이것이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 이때 공급이란 부동산 공법에서 공급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돈 받고 주택을 파는 걸 분양이라고 하죠. 반면에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려줄게 뭐라 하죠? 임대라고 합니다. 이때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공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때 주택을 공급할 때 제대로 공급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칫했다가는 투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 바람이 불지 않도록
예를 들면 여기는 주택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가격을 일정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자.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을 지정하죠. 또 여기는 투기 바람이 불기 때문에 투기 과일지구를 지정해서 거기는 함부로 전매행위를 못하도록 하자.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자. 등등 이런 투기 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걸 지정하는 것. 그래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주택법의 핵심입니다. 더 나가서 주택이 낡아빠졌어요. 그럼 주택이 오래됐으면 그걸 뭐 할까요? 첫째, 고쳐서 사용하자. 그 고쳐 사용하는 걸 뭐란다? 리모델링. 여기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주택이 오래돼서 낡아빠지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 건축물을 뭐 한자 했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이거는 정비사업이라고 했었고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서 다룬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게 아니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좀 고쳐가지고 수선하거나 아니면 종전보다 조금 더 늘려서 증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자.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걸 이용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걸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바로 주택법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는 거 관련된 거,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거 관련된 거,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죠. 시험 문제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어차피 토지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개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건축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물 짓을 때는 어떻게 져라? 요렇게 져라. 네 멋대로 짓지 말라. 라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걸 규제하는 내용이 있죠. 이걸 무슨 법이라 한다? 건축법. 건축법은 시험 문제 7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슨 법이죠? 농지법. 이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는 거 함부로 소유하지 말랍니다. 자, 작년에 법이 일부 개정됐죠? 그래서 농지 소유하는 걸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 소유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라는 농지 소유에 관한 제한. 더 나가서 농지를 이용할 때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네 멋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 더 나가서 농지는 엄격히 따지면은 농지는 자꾸 개발해서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더냐? 농지에서 생산한다는 게 식량인데 이 식량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내용이죠. 만약에 식량을 우리가 재배하지 못한다면, 그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외국에서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굶어 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농지는 어떻게 하는지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는 거 함부로 소유하지 말라. 두 번째, 농지를 이용하는 거 네 멋대로 이용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농지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농지 보존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걸 무슨 법이라 한다? 농지법이라고 하고 이 농지법에 관한 건 시험 문제가 현재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시험 과목은 몇 개가 있다? 6개 법률만 우리 공인중개사시에서는 그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2번째 내용.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뭐가 나오죠? 법의 체계를 했습니다. 이 법의 체계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뭐죠? 부동산 공법, 바로 법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체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법과 사법으로 분리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 내용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법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무슨 법과 무슨 법?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성문법이라는 건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다 말이야. 성문법. 저거 한자로 쓰면 일성자로 쓰이죠. 그래서 일성자니까 성문법, 일성. 그 다음에 그럴 문자, 법법자 씁니다. 그럼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이런 뜻입니다. 이걸 성문법이라고 한단다. 반면에 불문법,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법. 그래서 아닐 불자 쓰고 그럴 문자 쓰고 법법자를 씁니다. 따라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법, 이걸 불문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불문법에 관한 건 관습법, 판례법, 조리 뭐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현재 우리는 법으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죠. 그럼 관습법과 조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뭐 관습법상 분류기지권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민법 같은 데서는 이 용어들이 나오지.
공법에서는 이거 불문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만 배운다? 성문법에 관해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문법은 크게 보면 4가지 위계질서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서화되어 있는 법인 성문법은 최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체계를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과 법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저 법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돼 있고 그럼 두 가지가 부딪히면 국민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뭘 만들었다? 법과 법끼리 부딪힐 때는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그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법의 위계질서라고 하죠. 그래서 법도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도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 있고 이런 식으로 위계질서가 있듯이 법도 그런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 성문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을 뭐라 부른다? 바로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 법을 다 뭐라고 한다?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은 다 무효가 되도록 그렇게 위계질서를 만들어놨죠. 그럼 헌법 밑에 있는 게 뭐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법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법률 밑에는 또 어떤 법이 있다? 명령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명령 밑에는 또 뭐가 있고? 조례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기해야 될 법 3가지는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3가지가 뭐다? 바로 법률과 명령과 조례라는 이 3가지 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거하고 법률이라는 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전까지 살아오시면서 법이나 법률이나 그게 그거였지.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넓은 개념이다? 법이라는 개념이 월등하게 더 넓은 개념이고 이게 다 법이고 그 중에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것만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바로 법률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법률에 대한 기본안을 만드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한테 그걸 송부합니다. 행정부로 이송시키죠. 그럼 대통령이 그걸 읽어보고 과연 이 법률을 집행해도 될 건지 이거는 너무 악법이라서 집행하지 못하겠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야 이건 그냥 써도 되겠다? 그럼 대통령이 그 넘어온 법률을 자기가 공포라는 거랍니다. 그럼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된다? 그게 법률입니다. 그럼 공포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고? 법률안이라고 하죠. 안자를 붙입니다. 아직은 법률이 아니고 법률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더라 이런 뜻에서 법률안이라고 부르고 그게 대통령이 공포하는 순간 법률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법률안에서 법률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그걸 법률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 아까 법률이 몇 개나 존재한다 그랬죠? 약 1,500개의 법률이 존재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1,500개 법률은 어떤 식으로 만들더냐? 통상적으로는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런 순서를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법조문 형식으로 만든다. 법조문이랍니다.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법을 조자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만들었다. 법조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법조문이 1조, 2조, 3조, 4조 쭉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모든 사항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법률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또는 자주 개정할 내용들 이걸 법률로 다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자주 개정되니까 또 법률을 뭐 해야 되죠?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정하려면 뭐 해야 되죠? 다시 국회에서 그걸 의결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다시 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 그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는데 그때도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한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 10여 명 이상의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심의하고 1차, 2차, 3차고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비로소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는 건데 그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들이 뭐하죠? 싸움을 참 잘하십니다. 맨날 싸우다 보니까 싸우다 뭐하죠? 날 새버립니다. 법률 통과 안 합니다. 빨리 개정돼야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야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싸우다 보면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묵다가 끝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결국 자주 개정할 걸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버리면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심각해지죠. 그래서 뭘 만들었더냐? 법률에다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법률 곳곳에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법률을 만들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다가 직접 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만들어라?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법률을 집행하는 자가 행정부니까 바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네가 요 구체적인 사항은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하라 라고 대통령한테 위임해 주는 것. 그걸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도 하나의 법이 되는 겁니다. 법률이 아니고 그건 법의 일종이죠. 또 있죠. 이러이러한 더 구체적인 것들. 그거는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대통령이 만들 필요 없어. 국토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예,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만들지 말고 장관, 네가 만들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만들으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법률 내용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뭐가 들어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말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법률에다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정하지 않고 요거는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하라. 요 세부적인 건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세부적인 건 만들어서 네가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요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만드는 건 총리령, 장관들이 만드는 걸 부령이라고 한다. 그 중에 특히 우리는 국토와 관련된 거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만든다라는 것들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고 한다. 이 명령이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란 다시 말하면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다 시시콜콜한 걸 다 규정한 게 아니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 이거를 명령이라고 부르죠. 근데 총리령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총리령과 관련된 건 금융과 관련된 법률들. 거기서만 총리령으로 만드는 게 한 70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이해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에서는 뭐만 나온다? 대통령령하고 부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찾아봐야 돼? 대통령이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있는지 그걸 또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만든 게 어디 들어있을까? 그걸 찾아보려면 뭘 찾아봐라? 자, 우리 첫 번째 법률이 무슨 법이죠? 헌법에 들어가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럼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만든 게 어디에다가 그게 모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시행령도 바로 누가 만든 거? 대통령이 만든 그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그 시행령 속에 들어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법률 제 몇 조에서 대통령이 정한다는 그 사항은 다음 같다라고 그 시행령 속에다 그걸 세부적인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또 있다 그랬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해당하는 그 법률, 즉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그것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거기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그 속에다가 다 시행규칙 속에 들어있더라.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술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것을 찾고 싶다? 그럼 해당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속에 그런 대통령이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는 게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시험 범위는 자, 법률이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즉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조문이 총 1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시행령 있죠?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거는 134개 조문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 요 시행규칙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기 들어가면 3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그게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법률에 들어있는 144개 조문 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들어있는 134개 조문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37개 조문 이게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험 범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6개 법률이 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3개가 나란히 다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이 각각의 법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하고 명령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법률의 법자하고 명령의 명자를 합쳐서 법령이라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는 법률을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법률과 명령을 합한 법령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도 어떻게 내다냐? 실제로 시험 문제 보시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 틀린 것 법률이라 가지고 법령을 합니다. 또 도시개발 법률, 도시개발법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내지 않고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법령상, 주택 법령상, 건축 법령상, 농지 법령상 해서 법령이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런 의도는 법률에 있는 내용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중에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내라 라고 이런 의도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법률이라고 쓰지 않고 법령이란 이 용어를 써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또 뭐가 있다? 조례라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럼 조례는 뭘까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나올 건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즉 시도지사라든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 자들을 합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합니다. 그럼 조례라는 건 왜 필요할까? 자,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이 시도나 시군구를 이 행정구역을 들여다보면 도시로서 개발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저 산골짜기 있는 지역도 있고 농사만 짓는 지역도 있고 해안가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개발된 지역, 아직 낙후된 지역, 또 산만 있는 지역, 평화만 있는 지역,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죠. 근데 그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른데 이 법률이나 명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부 특수지역만 적용되는 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률과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뭘 만든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같은데 또는 대통령령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무슨 말이 있다?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조례로 정한다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니들이 요 구체적인 사항은 니들이 만들어서 니들이 집행하라 이런 뜻이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뭐라 부른다? 그걸 조례라고 한다. 우리가 로마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그랬죠? 로마법을 따르라 하잖아. 그럼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대한민국 법을 따라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서울법을 따라라. 인천에 가면 인천법을 따라라. 광주에 가면 광주법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적 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합니다. 근데 조례는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거든요. 서울, 부산, 인천 어디서 보든지 시험 문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다 뭘 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내버리면 저 광주에 있는 분 서울에 올라가서 중개업할 일 평생 없을 것인데
내가 왜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까지도 내가 왜 외워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지역적인 적용되는 이 법인 조례는 우리 시험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 조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왜? 조례도 법이잖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몰라가지고는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상당히 중요한 법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법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